조선 왕실에는 유난히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가 불행한 천재라는 아픈 수식어를 붙인 왕자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안평대군 이용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였으며 심지어 아버지 세종대왕의 깊은 총애까지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에게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천재의 빛나는 생애가 어떻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으로 치달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론과 예측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왕자의 삶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전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안평대군 이용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성군, 세종대왕의 품 안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안평대군 이용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고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예술 전반에 걸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드러냈다고 전해지죠.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그에게는 모든 예술적 감각과 지적 호기심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단순한 책장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같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붓을 잡으면 명필이요, 그림을 그리면 한 폭의 예술 작품이 탄생했으니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들을 늘 경탄하게 만들었죠. 특히 서예 분야에서는 조선 최고의 명필로 손꼽혔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했고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고 평가받았죠. 안견의 걸작 몽유도원도에 직접 제발을 써서 남긴 것만 보더라도 그의 서예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예가를 넘어 그는 당대 최고의 컬렉터이자 감시관을 가진 예술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진귀한 서화들을 모으고 이를 통해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마치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이 예술을 후원했듯이 안평대군은 조선의 문화 예술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린 진정한 르네상스 왕자라 불릴 만합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전 연구는 물론 역사, 지리, 천문 등 다방면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예술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은 이런 셋째 아들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냈다고 하죠.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문화 예술의 중심축이었던 안평대군. 그의 존재는 왕실의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희망과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마치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무궁무진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빛나는 존재에게 가장 가혹한 운명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찬란한 재능 뒤에 숨겨진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안평대군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한 어두운 그림자는 실은 왕실 내부의 깊은 균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후 조선은 갑작스레 예측 불가능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게 되죠. 위대한 성군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탁월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분이셨지만 안타깝게도 재위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병약했던 그는 즉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자, 이제 왕좌에는 고작 12살의 어린 단종이 앉게 됩니다. 어린 왕이 용상에 앉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당시 조선에게는 마치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 배를 이끌어줄 강력한 선장이 부재했으니 조정 대신들은 자연스레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권력의 공백을 채우려 들었죠. 이때부터 조선의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았고 모두가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정의 중심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형성되어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종과 문종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어온 충직한 신하들이었죠. 어린 단종을 보호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존재는 어린 왕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강력한 인물이 버티고 있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안평대군의 친형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였죠. 그는 뛰어난 무예와 용맹함은 물론 남다른 정치적 야심까지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인 단종을 돕는 듯 보였지만 그의 냉철한 눈빛 속에는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숨겨져 있었죠. 이처럼 원로 대신들과 수양대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조용한 회의 속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죠. 왕실의 품격 있는 대전 안마저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안평대군은 직접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안평대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학식과 예술적 재능으로 당대 최고의 인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 심지어 무인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의 숫자는 수양대군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만약 안평대군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수양대군에게는 눈엣 가시 같았겠죠.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 언제든 왕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안평대군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학식과 인망은 역설적으로 그를 권력투쟁이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세 속에서 안평대군 역시 내적인 갈등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글씨나 그림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불길한 예감과 깊어지는 고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겠죠.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가 고요한 듯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고요는 곧 깨지고 격렬한 파도가 안평대군의 삶을 덮치게 될 운명이었죠.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붓을 들었지만 안평대군의 마음속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가 잠시 고요한 것처럼 조선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요는 잔혹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피바람을 예고하는 칼을 뽑아 들었으니 바로 역사의 계유정난으로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궁궐의 문이 무참히 뚫리고 병사들의 발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측근이자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죠.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은 한밤중에 기습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차가운 궁궐 바닥을 붉게 물들였고 공포와 절망이 궁궐 전체를 집어삼키고 말았죠. 이처럼 잔혹한 숙청은 수양대군이 권력을 향한 야망을 얼마나 강렬하게 품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직접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 수양대군에게 대항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정치와는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의 뛰어난 학식과 드높은 인망은 역설적으로 수양대군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언제든 그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양대군에게 안평대군을 제거해야 할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피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안평대군 역시 이 잔혹한 숙청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궁궐이 피로 물들던 그날 밤, 안평대군에게도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반역을 도모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았던 천재 왕자가 이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외딴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비참하고 고독했을 겁니다. 그가 평생 아끼던 서책과 붓,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을 테고 오직 깊은 절망감만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유배지에 있는 안평대군에게까지 미치고 말았죠. 정변이 마무리되고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는 등 권력 장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라는 마지막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사사, 즉 죽음을 명하는 왕명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 안평대군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눈앞에 놓인 독이 든 잔을 받아들며 그는 자신의 빛나는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초연한 듯 고요히 운명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평생 쌓아올린 학문과 예술, 그리고 주변의 존경은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탁월한 개인의 재능조차도 시대의 폭풍 앞에서는 한낱 부서지는 파편에 불과했던 것이죠. 안평대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자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쩌면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천재의 비통한 그림자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렇게 안평대군은 자신의 빛나는 삶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자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었죠. 이는 수양대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결국 왕위까지 찬탈하여 훗날 세조로 불리는 강력한 군주가 됩니다. 역사는 잔혹하게도 승자의 편에서 쓰여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안평대군의 이름과 그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은 역사의 장막 뒤에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의 예술적 업적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서예 작품들은 조선 전기 서예의 정수로 평가받았고 그가 수집했던 귀한 그림들과 학문적인 기록들은 후대 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문종과 단종의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계유정난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 세조의 치세가 안정된 후, 그리고 또 그 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말입니다. 그의 무덤을 비추는 고요한 햇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안평대군의 예술로는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후대 학자들은 그의 학문적 깊이와 예술적 안목에 경탄하며 그를 조선 초기 문화 황금기의 진정한 주역 중 한 명으로 기렸습니다. 어쩌면 그제야 비로소 그가 살아생전 꿈꾸었던 이상적인 예술 세계가 현실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탁월한 재능과 순수한 열정조차도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예술과 현실 정치 사이의 깊은 괴리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토록 학문과 예술에 몰두했던 그가 결국은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빛나는 존재에게 가장 가혹한 운명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 보인 셈이죠. 불행한 왕자라는 수식어가 그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누렸던 찬란한 재능과 그가 맞이했던 비극적인 최후 사이의 극명한 대비 때문일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가 권력의 칼날 앞에서 쓰러져야 했던 비통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평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가 남긴 수많은 예술 작품과 학문적 흔적들은 그의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권력이라는 덧없는 가치보다 예술이 가진 영원한 생명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의 형제이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걸었던 길은 또 다른 역사의 장을 펼쳐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평대군의 비극이 수양대군의 집권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